우린 너무 몰랐다. 도울 김용옥 지음. 이 책을 읽기에 앞서서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프롤로그 현대 사과로의 여정. 제2장 대황제국 고려의 발견. 청주와 직지신경. 제3장 해방전국의 이해. 제4장 제주 4.3. 제5장 여순 민중항쟁. 이런 순으로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프롤로그 현대사가루의 여정. 샤오똥과 유사회. 요즘 내가 가깝게 왕래하는 친구로서 박소동이라는 인물이 있다. 나는 그를 습관적으로 샤오똥이라 부르는데 그의 이름의 한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친구가 꼭 청매 중마 레아 친구는 아니다. 노년에 사귄 부모가 더 은근히 깊은 정감을 나눌 수도 있고 격조 높은 사유를 공유할 수도 있다. 박소동은 한학의 경지가 높은 사람이다. 나는 중국의 고전이 전공인데 비해 샤오똥은 한국 고전들의 독해에 있어 탁월한 식견을 소유하고 있다. 샤오똥이 조선 왕조 실록을 읽는 실력에는 내가 크게 못 미친다. 그래서 나는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 요즘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고적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남긴 고전을 읽어야겠다는 의무감도 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제자들과 독해 모임 하나 시작했다. 나는 본시 우리나라 지성계의 폐단이 파벌의식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체 학벌, 문벌, 지형과 관계되는 모임을 하지 않았다. 나의 제자들에게 패거리 의식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 살 날도 많지 않은데 순수한 독서 모임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혼자 한문 고전과 씨름하는 것은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 고전을 같이 읽는 순결한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각자 일가를 이룬 제자들이 곧바로 20-30명 모여들게 되었고 첫 독해 교본으로서 삼국유사 원전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 서기를 읽었고 고려사를 읽었다. 지금은 조선 왕조실록, 태조실록을 공독하고 있다. 이 모임이 삼국유사 강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임은 자연스럽게 유사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학의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모여 토론하게 되면 별하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석자 모두가 집약적으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다. 자유로운 독서 토론 모임처럼 효율적인 지식 축적 방법은 없다. 특히 권위 있으면서도 개방적인 중심축이 있을 때는 그런 모임은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마련이다. 나는 샤오똥 선생 보고 우리 유사회에 나오기를 권유했다. 보통 지식인들은 남의 텃밭에 끼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샤오똥 선생은 유사회에 한번 나오더니 그 학구적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고정 멤버가 되었다. 나의 제자들도 물론 샤오똥 선생의 참석을 대환영한다. 얼핏 알기 어려운 조선 고유의 한자, 한문의 표현에 관하여 매우 자상한 배경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몇 년 전에 고전의 향연이라는 대중상대의 한국 고전 강좌를 열었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 강좌를 내가 주도했고 내가 사회를 보았는데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지한 모임에 진지하게 참여할 줄 아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람을 느꼈다. 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 전체 분위기가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때 샤오똥이 연사로 나왔다. 조선 왕조 실록을 집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한문 어법에 관한 매우 유니크한 주제의 강의였다. 그러나 한문은 어디까지나 한문이다. 세종대왕께서 나라 말씀이 중국말과 다르고 또 문자가 서로 유통되기 어려워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펼쳐 내보이지 못하는 정황이 많은지라 운운하셨는데 실록의 주인공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한국말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 일상적인 우리말을 한자로 우그러들여 표현하는 방식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콩그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콩그리시 스타일의 한문투도 수없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실록을 번역할 때 우리말 고유에 상응하는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재미있는 강의였다. 이 강의 도중에 내가 불쑥 나보다는 체험의 연륜이 부족한 듯한데 라고 약간 그를 낮잡아 보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성격이 카랑카랑하기 그지없는 샤오동이 나한테 다짜고짜 덤벼드는 것이다. 무자생인디? 몇 월이요? 6월인디? 아니 그깟디 6월 가지고 폼을 잡소? 난 5월이요. 예로부터 치작으로 끓이면 다 끓이고 마는 것이다. 나는 전쟁통에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엄마가 동갑내기 장조커와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만 5살도 안 된 핏덩어리를 천안제 3국민학교에 넣어버렸다.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1년을 반복하면 된다고 하여 유치원 정도로 생각하고 입학시킨 것이다. 그런데 천안 제3국민학교 1학년 선생님으로 심선생이라는 유명한 교육자가 있었다. 천안 지역에서는 성심성이 모든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신망이 매우 높았다. 내 기억으로는 조남이 심상희 선생님인 것 같았다. 내 인생에서 해외왕 가장 위대한 교육자로서 보성중학교 1학년 영어를 담당하시던 무턱 선생님, 가로 열고 당시 이미 70대 노인이었는데 입에서 목으로 턱이 돌출하지 않고 연결된 골상의 소유자라서 무턱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남은 유경상으로 기억한다. 가로 닫고. 천안 제3국민학교 심 선생님, 이 두 분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치작의 승리. 하여튼 나는 심 선생님 덕분인지 1학년을 1등으로 마쳤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천안 제3국민학교를 나오고 서울의 살인 명문 보성중학교를 입학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2살이 어리다는 이 사실은 학창시절을 통하여 내가 숨겨야만 할 치작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되었다. 치작이란 원래 나이에 따라 자기를 준다는 뜻이다. 이것은 원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봉건제를 폐하고 새롭게 군현제를 만들어 갈 때 새로운 보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거의 군공에 의존한 작제를 동네마다 나이 순에 따라 자기를 주는 독특한 컨트롤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이것은 허작이기는 하지만 전국의 인민에게 질서감과 소속감과 의무감, 충성심을 불어넣는 훌륭한 제도로서 존속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위인 사람에게 공손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동방인의 추상적인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자라나면서 항상 나이를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것은 나이에서 밀리면 꼭 자기에서 밀리는 것이니 기미 새도 한참 새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 전체가 갑자기 자기의 강등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공적인 석상에서 샤오똥한테 치작 문제로 기습을 당한 것은 내 기나긴 인생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 나는 신랄 같은 역전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니, 5월이라고? 그놈의 5월이 양력이요, 음력이요? 음력이요. 아니, 그렇다면 5월 며칠이요? 5월 아무개 날이요. 그 순간 천치에 나를 누르고 있었던 바위 덩어리가 확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다. 따지고 보니 음력으로는 나보다 생일이 20날이나 늦었다. 내가 형님이구려. 샤오똥은 그 순간 가짜없이 자기의 치작 순번을 시인했고 나를 깍듯이 형님으로 모시게 했다. 치작 문제로 내가 인생에서 우쭐한 느낌을 가진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치작 등급의 승리의 순간을 밝히기 위해
샤오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샤오동은 구례 사람이었다. 구례 이야기. 지금 구례는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황폐해져만 가는 조그만 시골 동네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20세기 우리나라 판소리의 검의 콩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거장 중의 거장 송만갑이 배출되었다. 우리는 송만갑이라는 소리꾼이 구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주 우발적인 한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송만갑의 아버지가 송우룡이고 친할아버지가 송광록이요 큰할아버지가 송흥록이요 그리고 송만갑의 소리를 이은 명창 송기덕이 그의 아들이다.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송기덕으로 이어지는 이 송씨 가계는 19세기, 20세기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 예술사의 대맥이요. 고조선 이래 만만년을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예술혼의 정화가 직결된 진원지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맥이 구례 지역에서 태어나고 유지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술을 응지시키는 어떤 문화적, 경제적 토대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송만갑은 구한말에 숭종 황제 어전으로 불려가 소리를 하여 감찰볕을 가로 열고 정육품 가로 닫고를 제수받았고 원각사 가로 열고 서울 새문안교회 자리에 있었던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 가로 닫고 에서 창극이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안하기도 하였고 원각사가 해체된 후에는 1909년 해체 국내부 별승검의 직책을 잠시 맡기도 하였다. 딴따라 광대가 풍기있는 실직에 벼슬을 받은 것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것이다. 방복래, 김정문, 김초향, 김주월, 이화중선, 배설향, 신금홍, 장판계, 박중근, 박록주, 김소희, 박동진 등의 우리가 아는 20세기 명창들이 모두 그의 문화에서 쏟아져 나왔다. 나는 송만갑의 소리에 거의 접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송만갑의 소리판에서 직접 고수 노릇을 한 일산 김명환 선생을 통해서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방에는 이화중선이 애지중지하던 복제가 간직되어 있는데 하여튼 나는 판소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나라 국악의 역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구례 지역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구례하면 나는 또 백운산 및 간전면 만수동에 구안실이라는 제시를 짓고 매천야록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례를 보기 힘든 개인 저술의 비사를 쓰고 앉아있던 대쪽 같은 선비 황연을 생각한다. 매천야록은 고정 1년부터 1910년까지의 47년간의 역사를 편전체로 기술한 야사이지만 그 표평이 정확하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쓴 사간의 사초가 아니기 때문에 한말 난정의 비리나 외세의 광난에 관하여 거침없이 직필한 것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황연은 1855년 음력 12월 11일 전남 강량군 봉강면 서석촌에서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총명이 뛰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황연은 어려서부터 작시의 천재적 소질을 발휘했던 것 같다. 나는 나의 어릴 적 스승 청광 김충렬 선생이 어려서부터 작시에 뛰어난 자질을 발휘해 신동으로 불렸던 분인데 그 분위기로 유추하여 황연의 내면 세계까지도 깊게 공감할 수 있다. 황연은 20세가 되면서부터 서울을 막내하면서 추궁 강희, 영재 이건창 등과 가까이 사귀었는데 이들과의 사귐을 통하여 드넓은 문장 세계와 시대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웠다. 이 중 이건창과 김태경이 양명학 계열의 학자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매천의 정신세계에도 양명학적 개방성과 유연성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천은 유학의 정통주의를 고집하는 깐깐한 성품의 학자이며 그러한 태도는 그가 당대사의 최대 난제였던 동학혁명운동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동학을
조선 왕조의 전통 질서를 파괴하는 비적들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동학교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동비, 비도, 토비 하는 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면함 체익형과 같은 항일 의병의 거두 유자에게서도 동일한 인식체계로서 나타난다. 같은 유학자이지만 백암 박은식이 정봉준을 중거란 인물로 평가하고 개혁 지성구라 규정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매천은 동학이 발생한 세태의 시패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동비의 난역에 대하여서는 가혹한 탄압을 주장한다. 조선 왕조라는 유교 국가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맹신하고 그 논리에 의한 점진적 도덕적 개선을 논한다는 의미에서 조선 유자들의 사유의 한계는 너무도 명확한 것이다. 고종 20년 1883년 그러니까 매천이 29세 때 중국 사신의 요청으로 특설보고시라는 특별한 과시가 열렸는데 매천이 추천되어 응시했는데 초시에서 장원으로 뽑혔다. 시간 미산 항장석이 그 탁월한 문장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으나 그가 한미한 벽지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석으로 내려 깎았다. 조정의 부패를 절감한 그는 과시를 포기하고 낙향한다. 그리고 3년 후 1886년에 가족과 함께 구례로 이주했다. 구례에는 스승 천사 왕석의 향기가 남아있고 그의 세 아들 왕사가 왕사천, 왕사찬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현은 이 시절에 시와 학문의 꽃을 피웠다. 그러나 부공 황시묵은 과거에 급제하고 못하는 것은 운이 있는 것이나 내 생전에는 과거를 패하지 말고 내가 죽은 후에나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응시를 권했다. 1888년 34세 때 청균시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하였고 진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등사의 길은 여기까지였다. 1876년 강화조약 이래 세국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세의 침탈이 가중되어 가고 이모곤란, 갑신정변, 조불, 수호통상조약 등등을 거치면서 우왕좌왕 주체를 상실해가는 지배계층의 부패 타락상에 환멸을 느끼고 활로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낙향하여 구안실에서 학문에만 전념한다. 곡학아세하지 않고 춘추 필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권세를 멀리하는 길밖에는 없었다. 시류의 동반자로서는 도저히 정의로운 학문의 감각을 지킬 수가 없는 세태였다. 온둔하여 한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역사의 증언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탄생한 작품이 매천야록, 오화기문, 동비기략 등의 삽필이었다. 구안실이란 구차스럽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선비의 방이라는 뜻이니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